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패소 리스크 커지자 점점 미쳐가는 검찰입니다. 참, 요새 검찰 하는 꼴을 보면 야, 저게 정말 법률가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이라는 제도가, 이 프로세큐터라는 제도가 영국과 미국, 영미법 제도에서는 원래 존재 안 하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래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나라들은요, 형사사건도 국가와 개별 국민 혹은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사이에 1대1 싸움이라고 봅니다. 국가기관과 개인이 1대1로 재판한다. 솔직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재판 형식에서는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이 소추기관, 특히 국가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이 개인의 이 방어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두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프로세큐터라는 제도가 없고요. 공익의 대리인, 어토니라는 게 있었죠. 아마 대리인 제도만 있었던 겁니다. 퍼블릭 어토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뭐 경찰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뭐 그런 기관, 그런 존재만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보면 누구누구 피고 누구누구의 무슨 혐의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 형사 판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써요. 조지아 주 대 제임스 뭐 사건 이렇게 만들어놔요. 조지아주 대 제임스 사건, US 그러니까 미 연방 정부 대 또는 뭐 토미 사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검찰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제도가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대륙법계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워낙에 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의 힘이 막대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해주고 경찰이 수집해온 증거를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검찰이라는 제도였어요. 따라서 이 검찰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이 가져온 수사를 검증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찰한테 기소권을 준 겁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왔는지, 혹시라도 국민의 이 권리라든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확인하는 절차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진 것만 법정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이 검사와 같은 역할을 영국과 미국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치안 판사라고 해서, 또 치안 판사 혹은 경찰 판사라고 해가지고요, 별도의 그 재판 기관을 둡니다. 뭐 순회 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순회 판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크루저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루저, 돌아다닌다는 뜻 때문에. 이게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순찰이라는 의미고요. 사실은 경찰이라는 뜻이에요. 경찰 판사, 치안 판사라는 의미가 되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오역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순회 판사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는 순회 판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검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둘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증거를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건이 과연 기소가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다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회 판사의 역할을 검찰이 하게끔 만든 게 독일과 프랑스 제도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걸러내라는 겁니다. 검찰의 기본 기능은 걸러내라는 거예요. 잘못 수집된 증거라든지 잘못 진행된 수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걸러내라는 것이, 법률가로서 걸러내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됐죠. 검찰이 수사를, 중대 수사는 검찰에서 다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특검 있고 다 검사, 연방 검사도 있고 그 연방 검사가 중요한 사건 다 하던데요. 예,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특검이나 미국의 연방검사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곧바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쳐야 돼요, 어디 한 군데를. 그게 뭐다? 예, 기소 배심제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방 대배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사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한 단계 법리적으로 뭔가 거쳐서 한 단계 거쳐져서 이게 스크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크린이 돼서 걸러져서 법정에 가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스크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이른바 기소 배심제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아서는 쟤들 미쳤나 봐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면 벌써 지금쯤 아작이 나도 한 1000만 번 정도 아작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마구 기소를 하는 겁니다. 지 맘이거든.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검찰의 힘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법원도 검찰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이 여러 개 사건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오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유죄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0개 가져왔는데 100개 다 무죄 때려버리면 자, 그 판사는 검사한테 찍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면 내 주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판사들도 검사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검사들은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 가지고요. 아,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사건 다 어떻게 한다? 예, 모조리 다른 안 될 것 같은 싶은 사건들까지 모조리 묶어 가지고 다 기소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들이 함부로 무죄를 때릴 수 없게끔 예방 조치를 해놓죠. 그게 뭐다? 언론 플레이예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중심대로, 자신들의 시각에 의해서 윤색이 된 그런 내용들을 언론이 쫙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바보 같은 언론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마치 일타 강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것처럼 받아 써버리는 거죠. 그 결과 피고인은 법정에 가기도 전에 이미 유죄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개떡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이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때 검찰을 아예 싹수를 잘라버리겠다. 아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죠. 자, 여하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어 했던 군사 독재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 독재는 개박살이 날 게 너무나도 뻔했거든요. 군인들 자체가 더 이상 다시는 권력에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게 너무 명명백백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뭔가 시비거리를 삼을 수 있는 거라면 하다못해 길 가다 넘어진 것까지 다 시비를 걸겠다는 게 현재 검찰의 태도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거나 마구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법원이 검찰 눈치를 살핀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때려줄 수 없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증언, 증인이 헛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물증이 나오면은 그 증언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검찰로 치자면 패소 리스크가 되죠. 검찰은 이런 상황, 패소 리스크가 높아질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짓을 하죠. 새로운 시비거리를 찾아갑니다. 검찰이 맨 처음 조국 전 장관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주가 조작이었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은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무도 지금 그 사건이 주가 조작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가로등 전멸기니 공공 와이파이니 심지어 코인이니 온갖 것들이 다 등장했는데, 예, 그리고 뭐 여배우 운운하는 것까지 다 나왔었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결국 시비를 삼은 것이 표창장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질 것 같으니까 자, 뭐라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뭔가 이재명 나쁜 놈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답답할 거예요. 분명히 나와야 될 시비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시비거리들 점점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패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법원이 재판을 일찍 끝내지 않고 뒤로 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판사들도 판결 내리기 가장 수월한 시점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검찰이 죽든 이재명이 죽든 어느 한쪽이 정치적 싸움에서 이 정치 투쟁에서 패해서 무너져 내릴 때, 이때를 맞춰가지고 법원 역시 무너져 내리는 쪽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검찰로서는 다급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을 뒤집어야 돼.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뭐 공문을 찾아본 것까지 시비를 거는 개떡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개 재판에서 녹취 이런 대화가 오갔다. 공개 재판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까지도 문제, 그거를 공개한 거. 공개 재판에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를 녹취록 풀어가지고 공개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됐다. 증인의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는 거 가지고 또 시비를 삼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늘 김문기 모른다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김문기 모른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장 시절에는 내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당시 대장동 선거법 재판이 있었잖아요. 대장동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을 공익 환수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식으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바 있었죠. 물론 이 사건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자, 이 사건 와중에서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많이 도와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내가 김문기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장 시절에는 내가 잘 몰랐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시장 시절에 잘 알았으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떼를 부리는 거죠. 자, 특히 이거는요,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또는 진행자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형태였어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에서 맨 처음 거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KBS 더 라이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은 똑같았어요. 내가 시장 때는 잘 모르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재판 도와주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된 거지, 그전엔 정말 잘 몰랐다. 내가 이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걸 내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리고 난 지금도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인가요? 그 검찰이 수사를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수사 도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왜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이 책임은 검사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재명 탓으로 돌립니까?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봐줘 이거를 인정할 수 있나요? 언론부터가 미친 거예요. 검찰 수사 도중에 사람이 죽었으면 검사가 잘못한 거지. 그걸 왜 다른 피의자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여하튼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잘 몰랐다. 내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김문기를 내가 좀 알게 됐다. 내가 워낙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한두 번 본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한다 라는 얘기까지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도지사 시절에 전화번호를 처음 받았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기라는 사람은요, 성남시 공무원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쪽 사람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동규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원래 건설회사 직원 출신이었는데 리모델링 협회에서 활동을 좀 하면서 유동규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발탁이 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잖아. 아니, 유동규가 아무리 이재명 측근이라고 해도 측근의 측근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아니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한두 번 봤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2020년 그 봉하마을에서 만난 적이 있고 사진 찍었다고요. 그 자리에 이제 그 중앙대 동문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4번째인가 만났을 때예요. 그 전에 제가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 사석에서 만났죠. 2번은 술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번은 내가 이재명 대표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장용진 그때도 여기저기 좀 이름이 알려져 있을 때예요. 제가 그때 EJ 한참 나가고 다스베이다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뉴스 공장에도 나가고 할 때였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저를 알아볼 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나를 모르더라고. 그때 경기도지사 할 때인데 모르는 거야, 나를. 그래서 제가 장용진이라고 하고요. 중앙대 출신이고요. 법대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그러시군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라고까지 인사를 했었어요. 자, 그 뒤에 언제더라? 한 번 더 만난 적도 있었어요. 총 3번인가 4번인가를 만났어. 그리고 4번째 만난 게 봉하마을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내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니, 생전 처음 길 가다 만난 사람도 장용진 알아보는 판에 이재명이 날 모르더라고. 진짜 섭하대. 예, 자, 그 정도예요. 보통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만나는 게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또 아는 거야. 나를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고 전화로는 내 이름을 알더라고. 되게 황당하대. 여하튼 이렇게 이 사람을 얼굴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만다 하는 건요 대단히 주관적이고 몇 번 봤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만난 사람인데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 상황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냥 실명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 그래요. 법무법인 광장하고 세종 쪽에 홍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각각 계신데 그분들이 저를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몇 번 간 거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갔었고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왔었다까지 기억을 해요. 제가 알기로 세종 쪽 변호사님은 제가 한 3번 정도 식사를 다 같이 했고 그중 한 번은 되게 엄청 비싼 데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 되시는 분이
따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엄청 비싼 식당 가서 먹었었어. 그 어디 식당이냐면요. 여러분 베테랑에 보면은 그 유아인이 그 프라이빗 파티 여는 장소 아시죠? 예. 그 자리, 예. 거기 가가지고, 예. 그랬는데 내가 그분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내가 기억을 하지. 그래서 사실 기억 못한다는 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개 얘기 더 할게. 장제원 의원. 그 장제원 의원요, 저랑 방송을 2번인가 같이 했었어요. 식사 정도가 아니라 방송을 같이 했었다고. 그게 뭐냐면, 그, 아궁인가 황금알인가 그거였어요. MBN에. 그, 언제 때냐면, 여러분 그때 그, 국정농단 사건 막 터져가지고 탄핵이 되나 마나 하고, 그 장제원 그 당시 그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바른당인가 바른정당인가 거기에 있을 때, 그때예요. 그 무렵에 그 아궁인지 황금알인지 거기에서 제가 이 장제원 의원을 방송을 2번을 같이 했었어요. 그 아궁이 황금알 방송 같이 하면은 그 몇 시간씩 있느냐면 3시간은 기본으로 같이 있어요. 녹화 시간이 3시간씩이에요. 3시간씩 같이 앉아가지고 2번씩이나 방송했다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아이고 제 중앙대 출신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뭐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나를 모른대. 그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릴레오 사건 때 감 난리가 났을 때 그 KBS 국정감사라면서 KBS에 쳐들어가서 장용진 고소하라고 KBS 사장한테 닥달하면서 요구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나중에 제가 하도 열받아서 아니 선배님 어떻게 학교 후배한테 이렇게 대놓고 내 모르는 얼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말로는 모른대. 그러면 장제원도 그럼 안면 인식 장애겠네. 그죠? 아니, 지들은 뭐, 씨. 여하튼 뭐,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김문기라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검찰은 계속해서 유동규 주장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아는데, 그런데도 모르는 것처럼 한다라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지만 이 유동규의 주장은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인정을 했죠. 대면 보고를 9번을 했다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3번밖에 안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다 뭐 이랬다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지도 기억을 못 해요. 심지어 정민용 씨, 그 대장동 그 일당의 한 사람이 정민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유, 이 김문기라는 사람은 이재명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처음 만났다는 것도 이미 다 여러 차례 공개가 된 겁니다. 뭐 김문기 씨 아들이 뭐 여기저기 나오면서 뭐 법정에서도 그러고 TV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아버지가 도지사 그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자랑하더라 라고 했었다는데 그 이유는 뭐다? 예. 도지사가 된 뒤에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라 도지사 시절에 통화한 것을 보고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김문기 씨의 부하 직원도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김문기가 이재명과 통화한 걸 자랑한 적 여러 번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언제 때? 지사님과 통화했다. 시장님과 통화했다가 아니라 지사님과 통화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다. 즉 도지사 때 통화했다고 자랑한 거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끝났어요, 여기서. 예. 그렇다면은 사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검찰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예. 이재명이 알고 있으면서 김문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 방송에서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방송 방송이라는 거는 미리 그 대본이라는 걸 주니까 그 대본 보고 미리 대답을 다 짠 거 아니었느냐라는 식으로 또 억지를 쓰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 재판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 대선 과정에서 KBS와 그다음에 SBS 방송에 출연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미리 대본에 다 있던 거 아니었냐. 그 대본 미리 주고 거기 맞춰서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간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전제를 깔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재판에서 아주 확실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문기를 아느냐라는 이런 질문은 애시당초 대본에 없던 질문으로 아나운서 혹은 진행자가 애드립이었다라는 것을 방송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당장 SBS 관계자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 금요일에는 모두 5명의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이 5명의 증인은요, 방송사 관계자, 즉 KBS PD와 SBS PD 각각 한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2명,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비서였던 김모 씨라고 할게요. 실명 얘기 안 할게요. 예.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이 5명의 증인한테 검찰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방송사 측으로부터 미리 질문지가 오지 않았느냐. 그 질문에 김문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최종 대본이 나왔을 거고 그 대본 보지 않았냐. 거기에 김문기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질문은 없었다는 게 확인이 이미 돼버렸어요.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다가 상황이 김문기 씨 관련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포함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긴급 질문을 집어넣은 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주영진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BS 주영진의 브리핑, 여기가 제일 문제되는데, 이 주영진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인데다가 이 양반이 그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방송 진행을 여러 번 해봤고 불교 방송 시절에 저도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좀 해봤지만 대본 그 자체로 질문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본에 맞춰서 쭉 질문을 하다가도 한두 개씩 보충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보충 질의 중에서는 당연히 애드립이죠. 자, 방송사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여기서 한준호 의원까지 포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 얘기를 합니다. 없었다, 그런 질문. 그러니까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설령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이제 검찰이 시비거리를 삼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죠. 자, 관련된 자세히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SBS 관계자뿐만 아니라 방송사 관계자들이 김문기 아느냐라는 질문은 대본에 없던 즉흥 질문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기사를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증인으로 출석한 SBS 관계자는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라는 주영진 그 앵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대본에 없는 거였고 현장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죠.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알았느냐고 물은 건 사전 질문지나 대본에 없던 내용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앵커가 다른 질문을 했고 앵커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랬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
김문기를 잘 모른다, 시장 때는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허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런 것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시비거리를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판결이냐면 사람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말이 잘못 나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실수가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보자면 좀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굳이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지 말아라. 사소한 것까지 다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법이라는 것, 특히 형사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는데 도덕의 최대치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법에 거기까지 관여해서 안 된다는 게 기본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까지 하나하나 핀셋으로 찾아내서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 거짓이네! 너 위반! 너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대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윤석열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냐고. 뭐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우고 있다고? 아, 외워봐! 뭐 장모는 뭐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 좋아하고 있네. 이씨. 아이고, 그거 다 시비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그 숱하게 말한 내용들을 글쎄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은 글쎄요, 뭐 시비거리 삼을 수 있는 게 어디 뭐 한두 가겠습니까? 뭐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고. 근데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다 시비를 걸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지도 걸린다고.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시비 걸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거짓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인 거죠. 검찰이 이걸 몰랐을까요? 법원에서 혹은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상기를 할 때까지 검찰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지. 그런데도 검찰은 일단 시비를 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진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퍼뜨리는 줄 알아요? 야, 이재명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데 계속 대표에 남겨둬야겠어? 이재명 이제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시비가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 저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억울하다는 거 알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비거리에 걸렸으니까 일단 이선으로 후퇴했다가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맨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이재명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써먹는 게 이낙연이죠. 그 이낙연이 툭하면 사법 리스크 입에 붙달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 나오면 그때서야 나와라 이거지. 지금은 빠져라. 맨날 지금까지 민주진보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인재들 우리 다 날려먹지 않았냐고요. 조국 그렇게 해서 날려먹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신현영 의원 뭐 잘못했나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윤미향 의원 한번 글쎄 뭐 예를 들자면 끝이 없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이낙연은 민주당 당대표 중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딴 소리를 했다는데 진짜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경쟁자를 검찰을 통해서 검찰이 시비를 터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경쟁자를 제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으나
검찰 수사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가장 반사적 이익을 크게 입었던 사람이 이낙연이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뭐 이낙연도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안 받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하튼 검찰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키워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무죄가 나올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조국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처럼, 윤미향의 그 횡령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처럼, 쉽게 뭐 그때 호프집 7천만 원 이게 가짜라고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슬슬 드러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검찰은 이제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진짜 지금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이죠. 하나씩 둘씩 무죄가 밝혀질 거예요. 이거를 검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의혹을 더 씌우는 수밖에 없고, 기존에 무죄가 나오는 것도 다른 시비거리를 걸어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작,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행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까지 지들이 시비 걸었던 거. 그러니까 본론에 자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엉뚱한 그 별건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점점 검찰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로 위기에 처해 있죠. 김성태 플러스 이화영 요걸 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 끌어넘기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거를 뭐라고? 위증이나 재판 방해라는 식으로 끌고 가요.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패하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위증 때문에, 이재명 측의 위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쌍방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재판 방해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주제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걸로 해서 이재명을 또 끌고 가겠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뒤집겠다는 전술이에요. 본론에서는 이미 파탄이 났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다른 주제로 시선을 돌린 다음에 돌려진 시선, 별건을 가지고 본건을 뒤집겠다는 그런 식의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거는 게 왜 전화를 했느냐, 전화해서 무슨 얘기 했느냐, 이런 얘기만 재판에서 나와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재판에서도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알았냐 몰랐냐 뭐 어떻게 대화됐느냐 그 얘기보다 너 누구랑 전화했다며? 그 왜 전화했니? 주제가 뭐였어?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랑 전화했던 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김문기랑 전화했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 김문기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하고 전화했는데 니 왜 그 사람하고 전화했어? 왜? 전화하면 안 돼? 검찰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본론, 대장동 사건의 본론, 그 다음에 쌍방울 사건의 본론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위증이니 재판 방해니 이런 걸로 시선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면 거꾸로 대장동 사건의 본론에서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지. 위증 혹은 재판 방해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졌으니 이게 입증됐잖아. 그러니까 2심에서 우리가 이길 거야. 요렇게 말을 몰고 가겠다는 거죠. 비겁하지 한마디로. 왜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죠. 졌으면 졌다고 깨끗이 인정할 줄 알아야지. 졌는데도 지지 않았다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검찰이 지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우기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 사람들, 이재명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온 줄 아세요? 천준호 의원까지 끌어옵니다. 이 천준호 의원이 이 경기도에 대북 사업 관련된 공문을 좀 찾아봤나 봐요. 이 공문 찾아본 게 문제다. 이게 공문 유출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아니, 공문 유출이 왜? 경기도가 공문 써낸 거는, 공문은 왜 공문이겠어? 공문은 공개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되는 간에 공개되는 게 정상이에요. 공문이 왜 유출이야? 공문은 원래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대외비 이렇게 꽉 찍겠다거나 2급 비밀 이렇게 꽉 찍힌 게 아니면요. 이 공문 공개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외비도요. 그 기관 내에 속한 사람한테만 문제가 될 뿐 외부 사람한테는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문 찾아봤다. 공문 복사해 가져왔다. 이게 공문 유출이라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이걸로 참고인 소환을 했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공문은 원래 공개하라고 있는 게 공문이에요. 공문은 공개가 원칙이야. 근데 공문을 찾아간 게 왜? 공문 복사하는 게 왜?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는 억지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억지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이거 초안을 수정해 가지고 완성본 만들었다고 초안을 수정했다고 사료 사초 조작인이 있다는 소리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억지예요. 이건 생억지.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이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사건이 다 있어.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애들이 생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두환 때 유승환이라는 국회의원이 국정 질문할 때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제 반공은 이제 때가 너무 지났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 하나를 가지고 어찌 된 줄 아세요? 유승환 의원 그 당시 구속됐어. 국시파동이라는, 아니 국시라는 게 우리나라 정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시라는 얘기도 솔직히 말하자면 박정희가 지 멋대로 한 거야. 통일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국시를 범했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 가면서 생떼를 썼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공문 공개한 게 왜? 공문 찾아본 게 왜? 이게 왜 공문 유출이 되는데?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이 지들 멋대로 재판을 이끌어가고 지들이 유리한 대로 재판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증거, 무죄의 증거들이 나오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유죄로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여론전을 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전에서 이기면 지들이 본론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재재판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져요. 제가 한동훈한테 LCT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시비를 걸었죠. 그래가지고 저를 형사 고소를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민사소송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설명한 거 그게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 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들이 시비 걸어서 시비에 답한 건데 검사 새끼들도 미친 새끼고 판사는 더 미친 놈이지. 이 인간들이야 이게. 시비를 진짜 제가 볼 땐 판사고 검사고 썩어 빠졌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자들밖에 안 들어요. 참 답답하죠.
네. 자, 청도 기농총각님, 한동훈이도 불리하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엊그저께 제가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최강욱 의원하고 이렇게 한동훈하고 이렇게 그 언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침착하게 한동훈을 몰아세우니까 한동훈이, 예. 뭐 그때 되게 열을 받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열 받아 하는 것만 봤는데 가까이서 본 사람은 한동훈이 손을 덜덜덜덜 떨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합디다. 깐족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김종숙님 밥 먹고 똥 쌌다고 소환하겠다고. 예. 글쎄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네요. 개병님, 우금치님, 그다음에 블루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레디아몽님, 그다음에 짐경민님, 예, 짐경민님이시죠? 경민님, 예, 짐경민님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SH전님 민주당 200석 이상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셨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